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현대문학의 이해 그리고 첫 번째 수사법, 표현 기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비유법이 사용되지 않은 문장은? 여러분,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유하고 상징이라는 겁니다. 문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 기법으로 이 둘을 들죠. 비유와 상징. 이 비유와 상징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관념을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걸 원관념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서 표현하면 우리는 그것을 비유라고 해요. 또는 상징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럼 공통성이죠. 그런데 이제 차이점도 있습니다.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연성이 있어요. 유연성의 바탕을 둔 연결입니다. 유연성이라는 것은 연관성이에요, 여러분. 유사성 또는 연관성. 하지만 상징은 작가의 자의성, 상상력,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둔 연결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관계가 1대1이에요. 즉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됩니다. 하지만 상징은 경우에 따라서 1대 다일 수도 있는 게 특징이에요. 즉 한 가지 원관념, 한 가지 그 보조관념이 여러 개의 원관념을 띨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임의 침묵에서 이때 임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국어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죠? 그죠? 예. 이때 임은 빼앗긴 조국을 뜻할 수도 있어요. 한용운 시인은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니까요. 두 번째, 또 한용운 시인은 승려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용운 시인이 그토록 간절하게 바랬던 그 임, 즉 실천적 대상은 절대자일 수 있어요. 부처. 또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워하는 대상, 즉 그리움의 대상이 임일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원관념, 여러 가지의 원관념이 하나의 보조관념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징과 비유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이제 비유법이 사용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보세요, 여러분. 말을 무엇에 빗댔습니까? 그릇이다라고 빗댔죠, 그렇죠? 즉 말이 원관념, 그릇이 보조관념입니다. 따라서 비유입니다. 니은 청산은 유수처럼 거침없이 쏟아져. 자, 청산 유수처럼 거침없이 쏟아지는 말입니다. 역시 말을 무엇에 빗댔습니까? 청산 유수에 빗댔죠. 역시 비유입니다. 물론 비유인데 앞서서는 말을 그릇에 직접 빗댔으니까 은유가 되겠는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말은 청산유수처럼이라고 사용했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어를 사용하면 그걸 뭐라 그래? 직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결 없이 연결시키면 은유, 연결어를 사용하면 직유가 됩니다. 디귿, 우리는 말을 안 해서 후회하는 일보다 말을 쏟아버렸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더 많다. 이때 말을 쏟아버렸다. 이때는 이제 문맥적 의미만 띄죠, 그죠? 즉 말을 뱉어내다의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유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리을 보겠습니다. 때론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 세 번째입니다.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생명이 없는 건데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네요, 그죠? 예.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넣어줬습니다. 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줬어요. 이런 걸 화류라고 합니다. 화류도 일종의 비유입니다. 즉 말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빗댄 거니까요. 따라서 비유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은 건 디귿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 문장에 사용된 수사법과 같은 수사법이 쓰인 것은 우리 옹기는 양은 그릇에 멱살을 잡히고 플라스틱류에 따귀를 얻어 맞았다. 옹기는 사물인데요. 사물이 멱살을 잡혔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네요. 또 따귀를 얻어 맞았습니다. 옹기가 따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죠? 예, 그런데 마치 사람처럼 따귀를 얻어 맞았다고 했습니다. 즉 옹기가 전통 그릇이 우리 전통 그릇이 무엇에? 양은 그릇, 플라스틱류와 같은 서양 그릇에 밀려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때 옹기하고 양은 냄비, 그 다음에 플라스틱. 자, 이때 옹기는 전통 문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은과 플라스틱은 외래 문화, 서양 문화가 되겠죠. 빗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종의 환유라고 합니다. 즉 어떤 대상을 그것을 띠고 있는 속성에 빗대어서, 즉 옹기가 갖고 있는 속성과 양은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속성에 빗대어서 전통과 서양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걸 환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1번. 그는 30년 동안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고서 붓을 들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입고 있던 유니폼. 그럼 이때 유니폼은 뭘까요, 여러분? 유니폼 누가 입습니까? 운동선수가 입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그 운동선수라는 것을 유니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게 일종의 환유가 되겠습니다. 역사를 굽어온 강물은 의인법이죠. 그 다음에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지만, 자, 이때 돈은 건강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때 돈은 재물입니다. 그렇죠? 역시 환유법입니다. 자, 붉은 것을, 그 다음에 4번이죠.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흰 옷이, 흰 옷. 자, 흰 옷은 누가 입습니까? 우리 사람, 자, 조선 사람도 입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조선 백성입니다. 조선 백성. 즉 백의 민족이 되겠죠. 환유법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내 마음을 호수에 빗댔습니다. 비유입니다. 은유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문장에는 환유법이 쓰였는데요. 환유법도 쓰였지만 또 뭐도 쓰였죠, 여러분? 멱살을 잡히고요. 따귀를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법도 쓰였네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 1번, 3번은 환유법이 사용됐고, 그 다음에 5번도 1번, 2번, 1번, 3번, 4번은 환유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환유법은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인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왜? 의인법이 사용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2번이 답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미줄친 부분과 그 수사적 유형이 같은 것은 내 마음은 호수요가 밑줄이겠습니다. A는 B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댄 것이죠. 비유입니다, 여러분. 김동명의 내 마음은 중에서입니다. 그럼 자, 내 마음은 왜 호수라고 했을까요? 내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하다, 평화롭다, 고요하다의 뜻도 될 것이고요. 또 내 마음은 호수처럼 넓다의 뜻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는 다양한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유가 사용된 걸 찾으시면 됩니다. 아랫목에 보인 9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굶주린 강아지 같은 것들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자식들이겠죠. 강아지, 자식들을 강아지 같다라고 했습니다. 직유법이 사용됐습니다. 다음입니다. 님의 사랑은 뜨거워 근심산을 태우고. 시름, 근심을 산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심, 근심과 산이 같다, 그죠? 근심이 산 같다. 그렇죠? 그런데 연결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연결시켰죠. 근심, 산. 그럼 저 뭐가 된다? 은유가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가려다 오고 오려다 가는 것은 나에게 목숨을 빼앗고 죽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목숨을 빼앗았는데 죽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역설입니다. 겉으로 모순되는데 심오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역설이 되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자, 이름이여, 이름이여. 감정의 분출이 들어가 있죠? 영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밑줄 친 표현 중 비유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붓질은 물기가 흥건하여 윤택하기 그지없다. 그런 호방한 붓질로 장승업은 정신이 번쩍 들게 내려 넣는가 하면 당겨 뽑고 꺾어내는가 하더니 잔가지를 이리저리 삐쳐댔다. 나무 이파리는 크고 작은 울림이 자진몰이 장단을 타고 달리는 듯하더니, 나무 이파리가 자진몰이 장단을 타고 달리는 듯하다고 했습니다. 역동적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죠? 예. 어쨌든 자, 비유가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 독수리며 나무 이끼에 반복되는 점들에 이르자 갑자기 쏟아진 장대비인 양 후두둑 두들겨 댔다. 역시 자, 독수리며 나무 이끼에 반복되는 점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쏟아진 장대비 같다고 했습니다. 역시 비유법입니다. 디귿, 그것은 형상이기 이전에. 자, 그것은 무엇이다? 형상이다. 역시 은유법입니다. 보고 있는 동안 그대로 움직입니다. 자, 음악이다. 자, 그것은 곧 음악이다. 은유법입니다. 그런데도 넘쳐나는 이 생명력은 무엇인가? 자, 4번에는 비유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사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본격적인 시의 감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 감상의 실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수복의 봄비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시를 감상할 때는요, 내용과 형식이라는 틀에 넣어서 감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형식은 자,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상의 특징, 수사법, 내용 전개 방식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사법이 사용되는지, 그 다음 표현 기법, 그 다음에 시상 전개 방식은 어떤지, 그 다음에 운율이 사용됐으면 이제 운율도 있겠죠, 그죠? 운율도 형식입니다. 반면 이제 내용은 주제입니다. 즉 화자와 관계된 것이죠. 화자의 정서가 어떤지, 화자가 처한 상황은 어떤지, 화자가 그런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는 어떠한지, 화자의 생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곧 결국 이 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용과 형식들을 한번 넣어서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불빛이 짙어 오겄다. 일단 보세요.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불빛이 짙어 오겄다. 각 시가 자 3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을 보이겠습니다. 푸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이렇게 율격, 즉 자 운율은 3음보의 운율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3음보는요 전통 율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음보의 전통 율격을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따라서 이 시는 어떤 외경, 바깥 경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정서가 중심이 됩니다. 정서를 나타내는 표시죠. 내 마음 속 정서를 나타냈습니다. 어떤 정서인지 보겠습니다. 아, 서러운이라고 했어요. 화자의 정서는 서럽습니다.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겄다. 그런데 풀빛은 짙네요. 그렇죠? 초록 불빛은 짙습니다. 내 마음은 서러운데요. 화자의 정서와 그 다음 그 사물의 상황이 서로 대조됩니다. 대조. 서러운 화자의 정서고요. 짙은 불빛은 그 바깥의 상황입니다. 화자의 내면적 정서와 바깥의 상황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대립적 전개입니다. 시상전개 방식 대립적 전개다. 즉 화자의 서러움, 정서는 서러운데 화자의 화자가 처한 정서는 서러운데 외부 상황은 불빛이 짙어오죠. 그렇죠? 초록 불빛, 짙은 불빛입니다. 그럼 대조됐습니다. 그 다음에 짙어 오겄다. 좀 예스럽죠, 그렇죠? 주로 이제 판소리 문체에 사용되는 그 종결음인데요. 의고체의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스럽다라고 해서 의고체라고 그래요. 의고체의 종결음이 사용. 그래서 예스러운 느낌을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푸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 무어라고 직거리 걷다. 역시 푸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 그 다음에 종달새 모두 화자의 정서와 대립됩니다. 이 걷다, 의고체의 종결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군입니다. 일정한 위치, 즉 시의 마지막 끝 구절에 뭐뭐하 걷다, 뭐뭐하 걷다와 같은 또는 음절을 배치하는 걸, 이런 걸 이제 운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끝 부분에 일정한 음이 반복되는 걸 가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걷다의 뭐뭐하 걷다의 가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 그치면 시새와 벙그러질 고운 꽃밭 속 처녀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고 임 앞에 타오르는 향기로운 연기와 같이 땅에선 또 아지랑이 타오르겄다. 여러분, 상황은 뭡니까, 여러분? 상황은 봄비, 즉 봄비가 그친 상황입니다. 봄비가 그친 후 그 다음에 봄비가 그친 후 그 외부 상황은 짙은 풀빛, 그리고 맑은 하늘, 그 다음에 종달새, 그죠? 예, 우지짓고요. 또 무엇까지? 아지랑이까지 타오릅니다.
이렇게 봄의 풍경은 아름다운데 화자는 지금 서러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 외부 풍경이, 즉 봄의 그 경치가 자신의 서러움과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애상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애상적 정서, 임과 사별한 아픔을 나타냈으니까 애상적 정서가 맞는데요. 문제 이제 비유가 사용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향연과 같이 비유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3음보의 변형적 미줄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동일한 종결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의고체의 뭐뭐 하겠다와 같은 종결어미를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관을 배제한 시각으로 자연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서러운 불빛이 짙어오갔다. 이건 주관적 심성이죠, 그죠? 즉 객관적 불빛의 정경을 서럽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주관적 심정이니까 4번에서 보시듯이 주관을 배제한 시각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즉 객관적 경치를 주관적 심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작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기역, 리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용학은 1945년 해방이 되자 고향인 함경북도 경성에 가족을 두고 홀로 상경한다. 그리움은 몹시 추웠던 그해 겨울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쓴 시다. 여러분,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 다양한 어떤 감상법,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작품을 쓴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작품을 썼는지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품이 써진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감상하는 거죠. 세 번째는 작품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외부적 감상법이죠. 이런 걸 외재적 감상법이라고 합니다. 반면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작품의 내적인 의미 또는 형식에 주목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내재적 감상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걸 표현론적 감상법이라고 해요. 표현론, 즉 작품은 작가의 사상, 전기적 생애, 가치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작품을 읽을 때 시대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반영론이라고 해요. 여러분. 반영론, 즉 작품은 시대의 반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작품을 독자 입장에서 독자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효용론이라고 해요. 즉 작품이 독자에게 미친 영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 작품은 보기에서 어떤 관점을 준 겁니까? 즉 표현론적 감상 방법으로 작품을 감상하라고 즉 힌트를 준 것입니다. 자, 이용학이 타지에서 가족을 두고 온 그리움을 토로한 시다.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눈이 오는가 북쪽엔. 그럼 북쪽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용학이 가족을 두고 온 고향이겠죠.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한방눈. 이 한방눈은 그럼 어떤 심상을 환기시킵니까? 지금 화자가 타지에 있는데 막 눈이 내리는 겁니다. 그 내리는 눈을 보고 고향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한방눈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시켜줍니다.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갈린 산과 산 사이에 그리고 너를 두고 온 작은 마을에
열거됐습니다. 작은 마을, 산과 산 사이, 검은 지붕, 백무선 철길 위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거법입니다. 그러한 곳곳 위에 이 복된 눈은 내리는가? 왜 하필이면 복된 눈이겠습니까? 이 눈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잠시나마 가족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눈은 복된 눈인 것입니다. 잉크병 어르들은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자, 이러한 밤, 이때 밤은 뭡니까 여러분? 잉크병 어르들은 몹시 추운 밤이고요. 그 다음에 자, 외로운 밤이죠, 그죠? 외로움, 고향을 떠나 타향에 있으니까 그 밤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어쩌자고 잠을 깨어. 자, 왜 잠을 깼습니까 여러분?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잠을 깬 것입니다.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반복을 통한 심상의 강조입니다.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 내리는가. 여러분, 시상경제 방식 보겠습니다. 처음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 내리는가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끝도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 내리는 거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을 같게 하는 방법을 수미상관식 구성법이라고 합니다. 수, 처음이고요. 미는 끝입니다. 처음과 끝을 같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미상관식 구성법. 이러한 수미상관식 구성법은 시적 안정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통일성을 통일성을 확보합니다. 시적 안정감, 통일성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이상 이용옥의 그리움이었습니다. 자, 기억. 바로 북쪽입니다. 자신이 떠나온 고향을 가리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너가 되겠죠, 그죠? 고향에 남겨두고 온 가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잉크병 어르들은 이러한 밤, 즉 극심한 추위 속에서 가족을 떠올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밤입니다. 마지막 밤은 그리운 이를 볼 수 없는 화자의 절망적 심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론 이제 그리움은 뭐 느낄 수 있겠지만 절망적 심경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밤은 그리움을 환기시키는 시간이죠, 그렇죠? 예, 절대 화자의 절망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박람수의 새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박람수의 새라는 시가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시가 있습니다. 주제의식, 자, 또 상징적인 면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띠는 시인데요. 박람수의 새, 그리고 김광균의 성북동 비둘기가 그렇습니다. 두 작품 모두 인간 문명의 횡포에 희생당하는 자연의 아픔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람수의 새 속에서 새, 성북동 비둘기 속에서 비둘기가 다 뭐가 된다? 문명 횡포에 희생당하는 자연의 상징이 되겠죠,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연을 성북동 비둘기, 자연을 새에 빗댄 것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새는 어떤 존재다? 그곳이 하늘에 깔아둔 바람의 여울터이든지 아니면 나무 그늘이든지 관계하지 않고 새는 항상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집니다. 자연의 어떤 공동체적 정서를 얘기했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공동체적 정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자연은 노래인 줄도 모르고 사람인 줄도 모르면서 그걸 나누어줍니다. 자, 자연의 너그러움이 되겠죠. 그죠? 자연은 이렇게 너그럽고 공동체적 정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즉 새는 뜻을 만들지 않습니다. 즉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인위적이지 않다. 또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습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자연은 이토록 인위적이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포수는 한덕이 나부로, 자 포수가 뭐겠습니까? 바로 자연과 대립되는 인간 문명의 폭력성이 되겠죠. 한덕이 나부로, 그 폭력성의 어떤 그 구체적인 대상입니다. 납. 그 순수 자연을 겨냥하지만 매양 항상 쓰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새에 지나지 않는다.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새, 즉 상처받은 자연이 되겠습니다. 문명의 횡포에 상처받은 자연을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새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1번 시적 화자의 현실 비판적 의도가 엿보인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문명의 자연 파괴의 현실을 비판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 다음 2번 뜻과 납은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뜻, 인위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뜻을 만들지 않고라고 했잖아요. 그죠? 새는 뜻을 만들지 않아요. 이때 그럼 뜻은 뭐겠습니까? 인위성이 되겠죠. 인위성. 그 다음에 납은 뭐가 되는 거죠? 인간의 폭력성이 되겠고요. 그럼 폭력성, 인위성은 다 뭐예요? 폭력성, 인위성은 모두 문명의 특징이죠. 문명. 따라서 뜻과 납은 서로 대조적인 것이 아니라 뜻과 납은 서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뜻과 납과 대조되는 것은 새겠죠.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시적 화자는 절제된 태도로 대상, 즉 자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는 자 상한새입니다. 상한새는 자연의 순수한 삶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은 백석의 시입니다. 호박잎에 싸우는 붕어곰은, 자 붕어곰, 붕어찜을 말합니다. 언제나 맛있었다. 부엌에는 빨갛게 질들은 팔모알상이, 빨갛게 질들은 빨갛게 시각적 심상입니다. 그 상 위엔 새파란 쌀에를 그린 눈알만한 잔이 베었다. 빨갛다와 새파랗다가 서로 대비되고 있죠. 그죠? 색채의 대비입니다. 여러분. 아들 아이는 밤이라고 장고기를 잘 잡는 앞니가 뻗어진 나와 동갑이었다. 대상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니가 빠진, 그래서 대상에 대한 묘사. 그 다음 울파주, 즉 울바자, 울타리 같은 겁니다. 밖에는 장군들이 따라와서 엄지, 동물의 어미를 말합니다. 어미의 젖을 빠는 망아지도 있었다. 백석의 주막입니다. 주막 주변의 풍경을 관찰해서 옮긴 시입니다.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주막 일대의 풍경을 강렬하게, 주막 안에서의 풍경을 강렬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붕어곰, 울파주 같은 지역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시각을 대비시켰다? 자,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시는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용운의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란 시입니다. 역시 시 감상 틀인 내용과 형식 틀에 집어넣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즉 은유법, 비유적 표현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나를 흙발로 짓밟습니다. 경어체의 종결 어미를 사용했죠. 짓밟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주 가깝게 뭔가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독자에게 전해줍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즉,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어떤 가학성을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학대해요. 짓밟으니까, 그죠? 가학성. 하지만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자, 나의 희생을 얘기했죠, 여러분.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거나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나는 나의 희생, 나는 그 희생을 감수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당신이 안이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나의 기다림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가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역시 당신의 어떤 태도를 통해서 버림받은 나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임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은 나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나는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당신을 기다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을 향한 기다림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룻배, 왜? 당신은 행인이니까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곧 나의 숙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시는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당신을 향한 희생, 당신을 향한 기다림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나룻배와 행인의 관계에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 비유의 방식 썼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를 무엇에, 나는 희생적 존재, 나 희생적 존재, 그 다음에 당신 가학적 존재, 나는 나룻배다, 당신은 무엇이다? 행인이다. 그 다음에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 썼다? 수미상관식 구성법 썼다. 그죠? 시상전개 방식이었습니다. 자, 운문적 호흡으로 절제된 정서를 잘 표현했습니다. 비유적 표현 사용해서 주제 형상화, 당신을 향한 절대적 기다림, 절대적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높임법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 즉 경어체의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대상에 대한 태도를 잘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 일상적 시연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심정이 잘 드러났고요. 수미상관식 구성 통해서 구조적 안정성도 확보했습니다. 자, 그럼 답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운문적 호흡이라는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부분 나는 나룻배 당신을 행인에서는 운문적 호흡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산문적 특징이 강하네요. 그죠? 이렇게 처음에 답을 찾지 못했을 때는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자, 선택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분명히 나른 나룻배 당신은 행위는 운문적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운문적 호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된 정서, 운문적 호흡이 아니니까 절제된 정서라고도 볼 수 없겠습니다. 그냥 감정의 어떤 분출을 삼적 흐름에 그대로 내바뀌어 둬서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12번 다음 시의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른 것은, 이 시는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육사나 한용운 시인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어렸을 때부터 한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시 작법을 현대시에 응용하는 형태로 시를 썼기 때문에 이들 두 분의 시에는 한시의 어떤 그 전개 방식, 즉 기승전결식 사단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시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매운 계절. 이때는 반영적 감상, 즉 이 시가 써진 시대적 환경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럼 매운 계절은 뭐겠습니까? 일제강점기의 어떤 가혹한 실현이 되겠죠. 채찍이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왔습니다. 결국 채찍이 갈겨서 밀리고 밀려 어디까지 왔다? 북방. 수평적 끝입니다. 수평적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뭐가 느껴진다? 민족의 고난, 고달픔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 여기가 기가 되겠고요.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이번엔 수직적 한계입니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이니까 수직적 한계입니다. 한계까지 또 몰렸습니다. 서리빨 갈라진 그 위, 극심한 고통의 상황이겠죠. 그 위에 섰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 곁에 들 곳조차 없다. 화자의 상황입니다. 기승에서는 객관적 상황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전에서는 화자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극단적 상황에서 자, 눈 감아 생각을 바꿉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그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이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강철을 걷어내고 무지개를 피울 것이다. 즉 희망을 가져올 겨울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절망적 상황을 희망으로 극복시켰습니다. 강철로 된 무지개는 역설적 표현이 되겠죠. 겉으로 보기엔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 희망이 내포되었다는 참된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설이 되겠습니다. 기승에서는 수평적 한계와 수직적 한계를 얘기했고요. 전에서는 시적 화자의 어떤 절망적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결에서 그것을 희망으로 치환시켰죠. 따라서 기승전결의 사단 구성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상 이육사의 시였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구광분의 강이라는 시입니다.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것. 무엇이? 자, 제목이 강입니다. 따라서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것은 강이 되겠습니다. 오랜 날이 지나서야 알았네. 그럼 강이 뭘까요, 여러분? 강은 자, 인생을 비유한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대가 눕고 다시 일어나는 세월. 자, 갈대가 눕고 다시 일어나는 세월. 세월의 흐름을 갈대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감각적 표현입니다. 그죠? 예, 세월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가을빛에 떠밀려 헤매기만 했네. 여기서 뭐가 느껴진다? 화자의 정서가 느껴집니다. 즉 화자의 정서는 어떻다? 여러분, 헤매기만 했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방황, 번민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예. 한철 깃든 새들이 떠나고 나면 지는 해에도 쓸쓸해지기만 하고 얕은 물에도 휩싸이고 말아. 한철 깃든 새들, 한철 깃들어 살던 새들이 떠나고 나면 화자는 더욱더 쓸쓸해집니다. 화자의 정서, 예, 쓸쓸해집니다. 쓸쓸해. 그럼 이때 새의 기능은 뭐겠습니까?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한철 깃들어 살던 새들이 떠나니까 더욱더 쓸쓸해집니다. 즉 화자의 감정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입은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이입은 화자의 감정이 대상에 옮겨가서 그 대상과 화자의 감정이 일치돼야만 감정이입입니다. 이 새는 다만 새가 떠나는 것을 통해서 화자가 더욱더 외로움을 느끼니까 새는 화자의 감정을 부각시키는 사물, 객관적 상관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것. 역시 숨이 상관식 구성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는 화자의 정서적 등가물로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서적 등가물은 정서적으로 등가, 값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감정이입을 말하니까 틀렸습니다.
화자는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자의 삶은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맞죠,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가을빛이 떠밀려 헤매기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는 해에도 쓸쓸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자, 화자의 삶이 순탄치 않아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 물은 화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입니다. 맞죠, 여러분? 얕은 물에도 휩싸이고 맙니다. 그러면서 혼자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입니다. 그 다음, 자, 역시 앞서 감상했던 이육사의 절정이라십니다. 이 시에 대한 감상 방법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보겠습니다. 1번, 항일운동에 투신한 이 육사의 생애와 경험으로 볼 때 이 시는 가혹한 일제 탄압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의 저항의식이 나타나고 있어. 뭡니까, 여러분? 이 육사의 정신, 의식, 사상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했으니까 표현론적 감상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시대적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반영론적 감상법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채찍, 서리빨 칼날 등의 시어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폭력과 탄압을 받는 시적 화자의 절망적 상황을 구조적으로 형상화했어. 자, 이 부분은 시어를 통해서 그 시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했으니까 자, 이 부분 뭡니까, 여러분? 내재적 감상입니다. 시적 어떤 표현상의 특징, 시어의 의미, 그 다음 운율 등 이런 내적 요소를 가지고 작품을 감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매운 계절과 겨울은 대개 시련과 고난의 시기를 의미하기에 어두운 시대 상황에 처한 화자의 처지가 안타깝게 느껴졌지. 대개 사람들은 절망적 상황과 대면하면 눈을 감고 포기하지만 포기할 줄 모르는 화자의 의지가 대단하게 다가왔어. 독자로서 극한 절망적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와 굳건한 의지를 담고 싶어라고 했습니다. 독자에게 미친 영향이니까 효용론적 감상입니다. 그럼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 모두 외부적 감상 방법인데 3번만 내재적 감상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44번입니다. 다음 작품이 지닌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작품은 자, 백석의 모닥불이라는 작품입니다. 보겠습니다.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솥동도, 갓신창도 모두 열겁니다. 자, 근데 새끼오리, 헌신짝, 솥동, 갓신창, 개니빠디, 너울쪽도, 집건물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달개깃도,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 모든 것을 태우는 모닥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닥불은 자,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뭐도가 반복돼서 자, 도의 반복으로 복을 통한 뭐가 형성된다? 운율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헌신짝, 새끼오리, 솥동, 갓신창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다 모두 다 이제 전통적이고 향토적 정서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제당도, 초시도, 문장 늙은이도, 제당숙도, 초시도, 문장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돈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수도, 땜장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자, 앞에는 모든 것을 태우는 모닥불, 뒤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두루 쬐는 모닥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 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도 몽동빠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었다. 아마도 이 모닥불에 어떤 그 사연이 있나 봅니다. 모닥불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슬픈 그리고 서러운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구체적 대상을 열거하는 방법으로 자,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조사 무엇이죠, 여러분? 조사도를 반복했죠, 그죠? 도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물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속성을 강조했다. 사물의 의인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속적 시어, 자 아까 전통적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는 시어들을 활용해서 향토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절치 못한 것은 3번입니다. 다음은 47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시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시는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나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희망했습니다. 자, 나의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했으니까 과거의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별을 노라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별은 뭔가 희망이 되겠죠, 그죠? 예, 희망, 밝음. 자, 이런 희망을 가지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화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역시 박애주의적 정서입니다. 즉 삶의 태도.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뭐야? 자, 미래의 삶의 자세입니다. 미래. 그 다음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역시 여러분 뭡니까? 앞으로 나한테 주어진 길, 예, 미래의 삶의 자세입니다. 어떤 숙명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자,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오늘 밤에도 현실입니다.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나의 현실입니다. 고난의 현실. 별, 나의 희망, 나의 사상, 나의 가치가 바람, 실현이라는 것에 스치운다. 즉 나의 실현의 현실입니다. 윤동주의 서시였습니다. 자, 1행부터 4행까지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과거입니다. 5행부터 8행까지는 미래의 삶에 대한 신념의 표상입니다. 즉 박애주의적 삶의 자세를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행부터 8행과 9행 사이에는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자, 앞서 1행부터 8행 마지막 그 행을 제외하면 모두 나의 지나온 삶의 자세 그리고 나의 미래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행은 뭐죠? 마지막 행은 객관적 현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은 주관, 뒷부분은 객관적 현실입니다. 주관과 객관적 현실의 대립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맞습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은 아주 작은 잘못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결벽 증정을 부각시킵니다. 맞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 완벽함 또 어떤 그 결벽증적인 모습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9행은 어두운 시대 상황과 극복할 수 없는 실현을 비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가능성,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번이군요. 5번이 틀린 답입니다. 그 다음 48번입니다. 다음 작품이 진인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서 배웠던 한용운의 나는 나로 빼 당신은 행인이라는 시입니다. 자, 높임법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화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자, 경어체의 종교론이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감적 표현법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감적 표현법은요, 어떤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태양의 뜨거운 울림 같은 거죠, 그렇죠? 태양은 시각적인데 그걸 뜨거운 울림, 청각화시킨 겁니다. 자, 이 작품에는 공감부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수미상관식 구성법 맞고요. 두 제재, 즉 나룻배, 행인을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이번에는 김소월의 접동새라는 시입니다. 이 접동새는 서북지방 설화인 접동설화를 모티프로 한 시입니다.
접동, 아우레비 접동, 삼음부의 전통적인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진두강 강이 있는데 뒤에 가람이 또 있네요. 사실은 중복된 표현입니다. 율격을 위해서 이렇게 중복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누나가 진두강 가에 살았는데요. 지금은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멈 시샘에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접동설합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호 불서러워 몹시 서러워. 시샘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남아있는 9 동생과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리움,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9이나 남아있던 오랍동생, 9 동생, 오랍동생, 예.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 접동설화 속에 담겨있는 누이의 한을 형상화한 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윤동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윤동주가 아니라 김소월입니다. 창작년은 1930년대입니까? 1920년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사별한 임을 그리는 노래가 아닙니다. 죽은 누이의 원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서북지방 접동설화를 모티프로 한 시가 맞고요. 계모에 대한 의붓딸의 원한이 아니고 남아있는 오랍동생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52번입니다. 아우레비는 아홉 오라비. 오라비가 지금은 이제 오빠를 말하지만 예전에는 동생, 오빠를 모두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 동생을 뜻합니다. 진두강 가람가는 강과 가람의 중첩된 표현 맞고요. 불서러워는 몹시 서럽다의 평안도 방언입니다. 그 다음 오랍동생은 여자가 자기 사내 동생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야삼경은 밤 11시부터 1시까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1번 아우레비가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형상화한 표현이라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다음 마지막 55번 문제 한 문제만 더 풀겠습니다. 다음 시에서 보여주는 화자의 정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화자의 정서 찾는 겁니다. 자, 그럼 화자의 정서는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 화자의 정서는 감정이입된 대상을 통해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또는 종결 어미를 보면 화자의 정서를 알 수도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자, 화자의 정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3만 원이면 너무 박한데 했는데 3만 원이면 쌀 2마리를 살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자, 넉넉함, 만족감, 그죠, 여러분? 예,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족하다, 충분하다, 그렇죠? 예. 그 다음 시집 한 권에 3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역시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 한 그릇에 내 시집 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역시 아직 멀기만 하네. 어떤 그 자신에 대한 어떤 낮춤의 자세도 보입니다. 자신의 시를 낮춰보고 있습니다. 국밥 한 그릇만큼의 따뜻함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내 시는. 만족감 또 낮춤의 미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집 한 권이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밤이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 한 대박 생각하면 한 대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긍정적인 밥. 그러니까 만족감 긍정적이다. 그죠?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긍정적인 밥이라는 통해서 화자의 직접적인 정서가 나타납니다. 화자는 물질적 경제적 가치에 초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화자는 대상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을 하고 있다. 자, 대상에 대한 가치 재발견 맞죠, 여러분? 예. 자기 시가 대상은 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기 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 시가 국밥 한 그릇만큼의 따뜻함을 줄 수 있을까 하니까 겸손해집니다. 대상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도 있습니다. 그 다음 화자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화자는 자아성찰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화자는 대상에 대한 자부심을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요, 자, 소설 작품의 이해 감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